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사찰단이 곧 방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찰단은 지난 5월 24일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체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 역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사찰이 이루어지면 2009년 국제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서 전원 추방된 지 9년 만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빅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쯤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형 석유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경찰이 발표합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긴급 체포를 한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에 오늘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한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의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물류창고에서까지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입화물 검역 체계에 대한 지적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핵 사찰단이 곧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단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찰단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히 폐기됐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핵 사찰이 성사되면 2009년 국제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서 전원 추방된 지 9년 만입니다. 네, 여기에 미국도 그에 따른 조치로 화답을 했고 이 상응 조치를 아직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서 미국 중간선거 전인 이달 말에도 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그리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이를 조율할 실무 협상도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미 간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자마자 곧 사찰단을 보낼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김 위원장이 사찰단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찰 대상으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명시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사찰에 대해선 북한과 공개를 합의한 사항 외엔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영변의 검증된 해체와 종전선언이란 빅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담판용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데 상당히 근접했다면서도 언제 발표할지는 알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 관련 평양은 배제하느냐, 11월에 열리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항 모두와 관련된 조치들의 첫 번째 물결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과 서울을 거쳐 어제는 중국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외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협력의 기본 바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결과를 알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I do want to share with you my visit with Chairman Kim Jong-un yesterday and the progress we've made and to make sure that we are working together on our joint mission we've talked about befor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하지만 왕 국무위원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에 앞서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기본이라며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중국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왕 국무위원은 그러면서 최근 미국은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대만 문제 등에 관해 중국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F-16 전투기를 비롯한 군용기 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외교 담당 고위층과의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 국무위원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휘발유 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27살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휘발유 저장소 부근에 떨어졌고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수사 결과는 오늘 오전에 공식 발표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경찰서가 오늘 오전 10시 휘발유 저장소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휘발유 저장소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7살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가 실화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때 발생한 불씨가 저장소 탱크 환기구로 들어가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지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같은 합동감식 결과와 불이 난 경위, 그리고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됩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맹독성 붉은 불개미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의 스팀 청소기 회사 창고에서 나왔는데 그 수가 5,900마리나 됩니다. 당초 1,500마리 정도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가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이번에도 내륙에서 발견돼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붉은 불개미 신고가 접수된 현장입니다. 바로 저 컨테이너에서 발견이 됐는데 곳곳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페인트 방어벽을 설치해 개미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소기를 만들어 들여오는 업체 컨테이너인데 개미 발견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달 11일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해당 업체로 옮겨졌습니다. 안에도 이제 많더라고 이게요. 컨테이너 한 3분의 2까지 갔을 때 이게 나왔어요. 안산시 등 관계당국은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 여왕개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산항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인천항을 시작으로 5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부산항과 평택 당진항, 인천항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엔 항만이 아닌 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석재가 검역 대상이 아니란 허점이 드러나 급히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역과 전혀 관계없는 공산품 수입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만큼 방역 대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당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이나 모레 열려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유력 인사와 임원 자녀 등의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과 부정 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조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통해 부정 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정 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신한은행과 카드, 캐피탈, 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소식입니다. 경제학의 분석 대상을 기후변화, 또 기술 진보로 확대시켜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2명의 미국 교수들이 받게 됐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와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8일 두 거시경제학자가 우리 시대의 가장 근원적이고 긴급한 문제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방법에 대해 매우 근접한 경제학적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40년 동안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제 모형, 이론 개발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온실가스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국가에 통일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로머 교수는 기술 진보가 거시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재생적 성장 이론의 선구자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부총재를 지냈습니다. There were 2 phone calls this morning before 6. I didn't answer either of them. I get spam calls all the time. 두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메달과 증서, 그리고 900만 스웨덴 크로나, 약 11억 2천만 원의 상금이 나뉘어 수여됩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구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에 노출이 됐는데 이를 알고 있었던 구글이 이 사실을 공개는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구글은 해당 서비스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구글의 SNS인 구글 플러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개발업체에 유출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구글 내부 문건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정보 약 50만 건이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직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내용 등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곧바로 구글 플러스 서비스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구글이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보 유출을 알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오용 증거와 이용자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구글은 유출된 정보의 오용 증거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어제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특위 구성 협상은 다시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태풍 풍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에 응급 복구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재해 구호 기금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고 대구시도 복구비로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국 재해 구호협회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성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기 위한 가칭 노회찬 재단이 준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유족과 재단 설립 제안자 18명이 포함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추진위원들도 모집됩니다. 네, 코스피 하락세 어제까지 6거래일째입니다. 2250대로 떨어져서 한 달 보름여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곧바로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770여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급성장한 이후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온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선 해외 진출이 사드 보복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하고 차차 온라인 부분의 유통 채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소음 문제 지적이 잇따랐었죠. 떨어져서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경우 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가수 정용화 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도록 도운 경희대 학과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 씨와 사업가 김모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농구 골대가 넘어지면서 14살 A군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친구의 어깨에 올라가 농구 골대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골대가 쓰러지면서 A군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미투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배우 조재현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요.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4년 당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원행 스님이 새로 뽑힌 이후에도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단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불교 개혁 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 집행부를 비난했는데요.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승려들을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의 억새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 밤 10시까지 개장을 합니다. 올해는 억새밭 사이사이에 이야기가 있는 테마길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른바 고용 쇼크가 이어지면서 추가 일자리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제와 군산을 포함해서 고용 위기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만나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지난달 9월의 고용 동향 결과는 사흘 뒤인 이번 주 금요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에 이어서 과거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을 지낸 전주혜 변호사, 또 전 한국당 윤리위원장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이 합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외부위원 4명의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네, 오늘 한글날입니다.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축식이 예정이 됐습니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실외 행사로 열립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춥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물론이고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요.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중북부에 비가 내리고 내일 아침까지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찬 기온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가 되겠고 내일과 모레는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 기온도 모레 목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출근길에는 옷차림 더욱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강원 내륙, 일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1도, 광주와 부산이 22도가 되겠고요. 북한은 중강이 14도, 평양과 개성이 18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이후 낮부터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면서 모레 목요일부터는 아침 추위가 조금 더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10대 학생 4명이 여중생을 밤새 끌고 다니며 폭행했습니다. 자신들이 겁을 주는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는데요.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여학생이 머리가 헝클어진 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들도록 이마를 누르고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태연히 담습니다. 렌즈 봐, 카메라 렌즈 봐. 앞에 보라고. 거친 욕설과 함께 한동안 촬영이 계속됩니다. 뭐가 죄송하니 똑바로 얘기합니다. 영상은 지난 1일 저녁 충북 제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찍혔습니다. 10대 청소년 4명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15살 김모양에게 저지른 일입니다. 지난 3일 김양의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김양은 이날 오후 10시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끌려다니며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막 담배 피우고 막 다리 찢고 술 붓고 침 뱉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애들 보복할까 봐. 김양을 때린 10대들은 김양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친구들을 만나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고 경찰도 어제 김양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한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해서 구속당하고 또 다른 교사는 과외를 알선해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또 한 교사는 마약을 하다 발각됐는데요. 모두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명 스타를 많이 배출한 한 국립중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1960년에 문을 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과외를 알선합니다. 자신이 아는 예술 분야 전문가에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는 소개비로만 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해엔 이 학교 교사 B씨가 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다른 교사 C씨는 마약을 하다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이 밖에 정규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모두 이 국립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약, 성추행, 또 금품 수수라는 엄청난 일들이 단순하게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없고 이 학교엔 전통 문화를 선도할 예술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란 명목으로 올해만 예산 9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최근 경찰이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원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하 씨는 최근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올 초까지 하용부 씨가 대표로 있던 밀양 연극촌입니다. 연극촌에서 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단원은 올 초에만 3명에 달했습니다. 얼굴이 나올 때마다 되게 구역되더라고요. 뭐 인간문화재, 뭐 한국의 유일한 뭐 춤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해당 피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 처음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던 하 씨도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반납하겠다던 인간문화재 자격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반납 안 하겠습니까? 그 언젠가가 언제인가요? 제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제가 반납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서울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이 하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하 씨를 고소한 겁니다. 단원으로 활동했던 피해자는 2015년 공연 대기실에서 2016년엔 해외 공연을 가는 비행기에서 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하 씨의 사과와 인간문화재 반납 여부를 매일 확인했다며 하 씨가 버티자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고소에는 지난 2월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던 단원 2명도 동참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퇴출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개입된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퇴출 대상이 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성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속 부처 징계도 받았지만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공무원을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 범죄나 형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당연 퇴직 요건을 모든 종류의 성범죄로 확대하고 형량 기준도 10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미투 관련 법률안 5건도 공식 의결됐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단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며 핵 사찰단이 곧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방북 사찰단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히 폐기됐는지를 직접 검증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찰단이 미국 등 핵 무장국의 전문가들로 꾸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핵 사찰단을 어떻게 꾸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사찰단이 언제 방북하느냐는 외신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핵실험장과 핵무기 검증을 위해 미국 전문가나 핵 무장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전문가로 꾸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단독 또는 미국 주도의 사찰단 구성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사찰이 성사되면 2009년 국제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서 전원 추방된 지 9년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전문가 참관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선 폐기 후 검증이란 방식이 됩니다. 현장 조사는 실제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기폭실을 완전히 폐기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화된 2번 갱도보다는 3번과 4번 갱도 조사가 관건입니다. 갱도 주변 암석 등의 시료를 채취하면 고농축 우라늄탄 개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찰단은 지금까지 어떤 물질로 핵실험을 했는지, 실제 수소탄까지 실험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샘플을 채취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빅딜이 가시화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10월 중에라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개최를 언급했고 미국 협상팀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북미는 시간과 장소, 수송과 의전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의제 조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6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도 10월보다는 11월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뛰어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비건 대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게 가능한 빨리 만나자고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달 말 조기 개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어제 베이징을 찾았는데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면적인 무역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표출하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거의 전면전에 나서서 중국이 아주 꺼려하고 있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도 자칫하면 군함끼리 충돌할 가능성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뭐 수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 6월 달에 방문하고 처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4개월 만에 갔는데 이러한 그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 공세에 좀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긴 바라지만 6월 달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 순조로운 얘기들이죠. 근데 지금은 북한의 안보 요구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중요하고도 독특한 역할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역 문제로 이렇게 중국을 괴롭히면서 우리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뭐 중국도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으니까 일단은 불만을 얘기한 것이지 협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협력은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조금 이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게 종전선언에서는 빠질 수도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일단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협력은 하겠지만 미국이 바라는 협력이 뭐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건데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 대사하고 미국 대사하고 설전을 벌였죠. 북한이 비핵화에 이렇게 순응할 때는 제재한 걸 어느 정도 풀어줘야 더 북한이 열심히 비핵화를 하지, 왜 지금 비핵화를 하는데 왜 안 풀어주냐. 그리고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전혀 풀어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설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대북 제재를 충실히 열심히 할 것인가, 그건 좀 회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평화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말이죠. 종전선언을 그냥 건너뛰고 평화협정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지금 대북 회의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왜 빌미를 주느냐, 뭐 양보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는 건 한 1년 정도의 협상을 거쳐서 상당한 비핵화가 거의 완성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비핵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평화협정에 준하는 지금 지금 제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평화협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네. 서명하든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6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이전에 만약에 김정은과 합의가 된다면 종전선언 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평화협정에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건 뭐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새 당사자가 네.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있고 김일성 북한군 최고 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펑더화이 당시에 중공 인민군 지원군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평화협정에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정전협정 체결자에 있기 때문에 네. 그 평화협정의 당사자 자격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단지 이제 중국이 정식으로 국가가 참여한 게 아니라 의용군이 참여했다 이런 문제를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전협정 체결할 때 직접 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평화협정이. 그런데 정전협정에 서명한 사람이 참여 안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그 주장이 약하죠. 네. 실제로 종전선언 없이 말이죠. 평화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뭐 여러 건 있었는데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평화협정 체결도 뭐 비슷한 사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평화협정이 체결이 안 됐죠 아직. 그런데 수교까지 했잖아요. 미중 간에도 평화협정 체결 안 하고 바로 그냥 수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전선언을 따로 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거죠. 네. 근데 한반도에서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북한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비핵화하는 과정에 일종의 체제 보장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 한반도의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한반도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유효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미국하고 북한의 그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디딤돌로서 한국 정부가 주장한 거였거든요. 그동안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정작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한테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보증받기 위해서 북한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북한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의 최소한의 조치로서 미국의 신뢰를 확인하는 시금석 이걸로써 요구하는 거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안 하면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한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적으로 폐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은 곧 들어갈 것이고요. 동창리 엔진 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찰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거 못을 박았습니다. 조만간에 실행 계획이 완성되면 바로 즉시로 국제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 보러 갈 거고 동창리의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장 해체에도 당연히 국제사찰단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만약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도 이게 기술돼 있잖아요. 전문가 참관하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엔진 실험장까지는 사찰을 받는데 단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해서는 아직 사찰 얘기가 없고 기자가 폼페이오 장관한테 질문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나는 지금 북한하고 합의된 사항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미와 중국, 러시아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 관례와 달리 이 같은 사실을 이례적으로 직접 밝힌 이유는 북미 간 협상이 두 나라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변 강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도 협력해서 현재의 비핵화 국면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를 하면 주변 강국이 그걸 보증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연계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6.12 북미 정상회담 때 사용됐던 북한 화물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신도림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 디큐브시티의 소방 안전 문제를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백화점에 호텔까지 있고 하루 10만 명이 넘게 찾는 곳인데 이곳의 소방 점검 자료를 보니 보수를 해야 할 곳이 700건이었는데 관할 소방서에는 10분의 1만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입니다. 하루 유동인구 10만 명으로 도는 대형 복합 건물인 서울 신도림의 디큐브시티입니다. 취재진이 지난해 말 작성된 디큐브시티의 소방 종합 정밀 점검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방화 셔터 작동 불량부터 스프링클러 고장까지 보수해야 할 소방시설로 빼곡합니다. 백화점은 408개, 호텔은 39개 등 모두 7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소방 종합 정밀 점검 보고서와 비교해보니 지적사항이 66개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백화점에서 소화기구 불량이 8곳이었지만 소방서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일부 보고된 내용도 배터리 교체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가벼운 사항이었습니다. 소방점검은 건물주가 선정한 건물관리단으로부터 재위탁받은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물주 측이 수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점검 결과를 수정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안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건물주 측이 업체를 선정하는 셀프 소방점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소방서에 이렇게 10분의 1만 보고가 된 것에 대해 점검업체 측은 수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직접 현장의 시설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없어야 할 일이지만 불이 나면 어땠을까 싶은 게 그런 상태였습니다. 4시간을 봤는데 부실 사항을 14개나 찾았습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시설이 있는 지하 8층입니다. 열병합 발전실과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빨간 알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선이 됐으니까 부자를 꺼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연결 회로에 이상이 생긴 것은 물론 알람까지 꺼둔 겁니다.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압 용기가 보관된 청정 소화 설비 시설은 한쪽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창고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전원조차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내부 보고서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각종 조리기구가 있는 백화점 식품 매장입니다. 그런데 매장의 4분의 1가량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도록 잠가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서 물이 방수된다고 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단 측은 며칠 전 공사로 잠시 꺼놨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공사 날짜와 내용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신도림역과 백화점이 연결된 지하 2층입니다. 방화 셔터 주변에 놓아둔 테이블과 의자를 서둘러 치웁니다. 셔터가 작동하는지 확인해봤더니 아예 전기를 차단해놨습니다. 불이 지하철이나 백화점 안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 방화 셔터가 제대로 막아줘야 하는데 현재는 먹통인 겁니다. 지하 1층 의류 매장도, 지하 6층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진이 이날 전문가와 함께 4시간 동안 소방시설을 점검했는데 지적사항 14개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소방서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허위 보고를 하는 업체와 건물주에게 강력한 법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청도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관할 소방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건물주와 건물관리단에 조치 명령서를 발부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선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박수인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성면을 없애는 공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성면에 노출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내진 보강 공사를 한 뒤 기준치를 넘어선 성면이 검출돼서 요즘 교실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실이 아닌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반을 일단 최대한 합칠 수 있는 대로 합쳐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게 나아요. 선생님들 중에 임산부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정말 걱정되거든요. 이 학교에선 지난 1일 1급 발암물질인 백성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서 천장 작업을 한 게 원인입니다. 성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해 만든 학교 건물은 13,000개가 넘습니다. 교육부는 방학마다 순차적으로 제거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식 성면 제거 공사 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있습니다. 다른 보수 공사를 할 때도 성면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화장실 공사 중에 성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적인 공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성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의 작업자들이 안전조치 없이 그냥 막 뜯어내거나. 전문가들은 천장재를 드릴로 뚫는 사소한 작업도 성면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예방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인상한 내용의 이 개정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어제 여당이 발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들이 부정적이라 그러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방안까지 생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엔 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최고 세율을 3.2%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0.2%포인트 높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2023년까지 총 6조 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엔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의 공급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나아가 부동산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만 따로 처리하는 건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제출했던 USB에서는 의미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을 떠나 경기도 내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거와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법원은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불허하고 자동차만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자택 서재에 둔 USB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머무는 곳에 대법원장 퇴임 때 가지고 나온 다른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USB 1차 분석 결과 의미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의중이 담긴 행정처 문건을 전달받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을 조사하기에 앞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주 평양에 갔을 때 했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북 둘째 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북한 정치인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기자들에겐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나 보수 타파를 언급한 뒤 나온 발언이라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남녘동포도 힘을 합쳐서 보수 타파 운동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든가 이게 꼭 무슨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어디 할 데가 없어서 평양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입니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전선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며 제정신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고 국보법 발언도 원론적 수준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으로 한국당과의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보수야당과 또 싸움이 붙습니다. 그때부터 판이 깨집니다. 또 남남 갈등이 시작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영덕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강구 마을의 경우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빗물 저류 시설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지나갔던 6일 오전 경북 영덕 강구시장의 한 마트입니다. 바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물건들이 떠다닙니다. 물건을 건지긴커녕 사람도 대피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물이 찼습니다. 결국 주민 80명이 보트로 구조됐습니다. 복구 작업 이틀째,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참 있어요. 일단 가게부터 정리가 돼야 물건도 들여와가지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치우고는 있는 거예요. 피해가 컸던 건 지난 6일 하루에만 220mm의 비가 지대가 낮은 강구 마을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병을 그냥 놓기만 했는데도 피해가 가장 컸던 강구시장 쪽으로 빠르게 굴러 들어갑니다. 지대가 높은 7번 국도 쪽의 물이 쉴 틈 없이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시장과 마을 뒤쪽은 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산 사이에 위치해 마을 전체가 빗물을 담는 그릇 역할을 했습니다. 영덕군도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될 걸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16억을 들여 빗물을 모았다가 내보내는 저류 시설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 바깥에 강물이 여기 와서 몰아가지고 이거 내가지고 터지도 안 되게 못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시도 됐었거든요. 마을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은 비가 온 거죠. 이번 태풍으로 영덕에서는 공공시설 211건과 사유시설 1155건이 피해를 입었고 551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 태풍으로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경북 경주에서는 4차선 국도가 20m나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쏟아내린 잔해들이 도로에 압력을 강하게 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됐는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면 앞으로 3달, 복구를 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면서 20m가량 솟아올랐습니다. 평지에 곧게 뻗었던 도로는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됐습니다. 이런 구간이 150m에 이릅니다. 바로 옆 경사면을 지지하던 계단벽이 밀려내려와 차선 2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주시 4번 국도 장항교차로 인근에서 50m 높이의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잔해가 단순히 도로 위로 쏟아지는데 그치지 않고 아래쪽에서 도로를 밀어올리는 드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산이 무너지기 직전인 지난 6일 도로가 굽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돼 서둘러 통제를 시작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태풍이 몰고 온 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 무게와 산을 지탱하고 있던 계단식 시공물이 도로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지난 5, 6일 경주 부근에는 총 21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구간은 2년 전 태풍 차바 때도 사면이 붕괴된 적이 있어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석 달, 복구에는 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흐리고 꽤 쌀쌀한 날씨에 오늘 공휴일 한글날입니다. 다음 달에 와야 할 추위가 벌써 찾아왔는데요. 지난 여름에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으로 고생을 했고 올겨울에는 이상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9.2도였습니다. 대관령은 1.4도, 강원 천안과 경기 파주, 충북 충주도 4에서 5도에 머물렀습니다. 평년보다 3도 이상 아래로 11월 추위가 한 달 먼저 찾아온 겁니다. 오늘부터 낮 기온도 내려가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한반도 북쪽에 머물던 제트기류가 몰고 온 걸로 분석됩니다. 지난 주말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일대를 지나면서 북쪽으로 솟아올랐던 제트기류가 태풍이 사라지자 남쪽으로 쳐졌고 한반도 가운데 길게 걸쳐졌습니다. 제트기류는 북극 주변을 빠르게 돌며 찬 공기를 가두어 중위도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제처럼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올 1월 말 제트기류가 제주도까지 내려왔을 때 전국엔 영하 2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 제트기류의 회전력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겨울엔 북극 한파에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 세계 기대 수명 불평등 지수를 분석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몇 세까지 살 수 있느냐가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로 불평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10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3번째로 낮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기대 수명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이란 게 그럼 어떤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소득이나 또 교육 수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가 200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또 세계은행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했는데요. 기대수명 불평등 지수는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커지는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기대수명 불평등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였고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스페인과 함께 공동 1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가락시장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엔진룸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미 나라들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 여러 나라의 폭우가 내리면서 농경지는 침수됐고 산사태로 인해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나라별로 온두라스에 6명, 니카라과 4명, 엘살바도르 3명이 희생됐는데요.
과테말라 재난 당국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된 소년을 수색하고 있어서 희생자는 추가 희생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폭우는 지난 주말 엘살바도르 태평양 해안에서 생성된 열대성 저기압 때문입니다. 또 게다가 카리브해에서 형성돼서 멕시코만으로 북상한 허리케인도 폭우 피해를 키웠습니다. 끝으로 독일 검찰이 아우디가 한국에서 배출가스 서류를 유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검찰 대변인은 아우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배기가스 배출이 조작된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한국 아우디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찬 공기, 밤사이 비, 그리고 곳곳 바람인데요. 이번 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물론이고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내일 아침까지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찬 기온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지역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늘한 공기 때문인지 감상에 젖는 분들 많은데요. 찬바람 맞으며 바라본 하늘이 유난히 높다. 새벽에 음악 감상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가을에 바람이 불면 더 깊어진 눈빛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라며 이혜인 수녀의 시 구절을 전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더욱 깊어가는 가을에 노래 한 곡, 책 한 권 꺼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휘발유 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17시간 만인 어제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죠. 진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연쇄 폭발 우려와 짙은 연기 때문에 가방을 싸놓고 대피를 준비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현장에서 30km가량 떨어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찍은 제보 영상입니다. 잠실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 저 멀리 피어오르는 시꺼먼 연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현장에서 6km 떨어진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전체에 퍼져 마치 먹구름이 낀 것 같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17시간 동안 뿜어져 나온 연기가 수도권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멀리 퍼지자 놀란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 불안은 더 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불이 완전히 꺼진 새벽 4시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옆으로 터지면 여기 금방 휩싸일 것 같아가지고 다 백을 다 준비했어요.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 컸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창문을 닫아봤지만 연기가 들어오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한 것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든 뭐 여기 주변에 또 노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주변에 저유소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주민들도 있습니다. 나 여기서 10년 살았거든요. 무슨 탱크 있고 그런 거 몰랐어요. 걱정돼. 이사 가고 싶어. 특히 이번 불이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로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평소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분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고양시 저유소 폭발 화재는 260만 리터의 휘발유를 태우고 겨우 진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은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린 것으로 확인된 27살 스리랑카인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과연 풍등의 불꽃이 화재의 원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스리랑카인 남성이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과연 풍등의 이 불꽃이 이번 대형 폭발 화재의 원인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이런 풍등이라는 원인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네. 이 안에서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까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있다 하더라도 점원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제 폭발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원인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풍등이라는 원인이 이제 밝혀졌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들 가능성은 있지만 또 그 가능성이 실제로 안에 폭발의 이제 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연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꽃이 저유소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갔고 폭발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경찰의 설명인데 이 저유소는 국가 기관 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전 관리가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의 이제 그 설명되는 이런 발화 과정들 또 이런 네.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안전 관리도 또 어느 정도 미흡했다라는 것들은 또 이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이를테면 풍등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환기구에 들어가서 급속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관리, 이를테면 공중으로 날아오는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방어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관리가 잘 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형 폭발 화재는 방화는 아니고 실화, 그러니까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실화가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실화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단순 실화라고 한다는 것은 전혀 이제 개연성 없이 이런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면 중실화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상황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발화 원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화일 수 있어도 풍등을 날렸다는 실화일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재난화되는 확대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 풍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기본법인가요? 개정 시행되면서 풍등이라든지 이 위험한 열기구를 날리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금지가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 이를테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 이런 위험성을 이제 인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런 풍등 날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등에 관련된 부분들 이전에도 뭐 2017년에도 광안리에서 이런 이제 정월대보름 행사 때 날린 풍등이 간판에 이제 걸리면서 또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 이전에도 이런 풍등들이 이를테면 이제 비닐하우스에 떨어져서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으로 잘 날려서 이 부분에 안에 있는 이제 이 가연물이 다 꺼진 다음에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뭐 강풍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락하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불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거나 혹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소방기본법이 풍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리랑카인 남성은 북은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입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 판매 같은 것도 확실하게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정확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또 이런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때 어떤 뭐 이 풍습처럼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하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이런 부분들 다 제어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17시간 동안 불이 계속 타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폼 챔버라고 하는 소방 설비가 있는데 이게 뭐 고장을 일으켰다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화재가 발생한 탱크에 탱크 상부 부분에 이 폼 챔버가 양쪽으로 이제 두 군데 2개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폭발적인 연소 현상, 폭발을 동반한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지붕 부분이 이제 터져 나가면서 이 챔버 한 곳이 고장이 났다는 거죠. 콘크리트 뚜껑이 튕겨져 나갔다는 얘기죠? 개방돼서 터져 나가면서 이 챔버 부분을 아마 충격에 의해서 챔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두 개가 동시에 방사가 되면서 이를테면 이 유막을 덮어주면서 실제 화재가 진압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한 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초기 진압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고민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폭발의 위험성에 이런 챔버가 이제 고장날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밑에 쪽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챔버를 달아서 폭발에도 이제 안전하게끔 이런 소화 설비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양시 저유소처럼 많은 양의 기름을 저장해 두는 경우에 유증기 있죠. 기화된 기름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수 설비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회수 설비의 이제 설치 기준이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회수 설비가 이제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부 회수 설비가 아니더라도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증기가 내부에 차 있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 없다면 그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주변이나 이 탱크 주변을 발생할 수 있는 유증지 상태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환기 설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7시간 동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네. 뭐 바깥 출입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경고도 나왔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유독물질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검은 연기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솟구쳐 오르는 네. 것들을 보시다 보니까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라든지 인체에 치명적인 이제 가스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짙은 농도일 경우에 흡입을 했을 때 직접적인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인체 위해성 같은 것들이 폐쇄된 나타나는데요. 공간에서 말이죠. 예, 근데 여기 같이 이제 개방된 공간에서 상당히 넓은 공간에 이제 이 일반 공기랑 희석된 상태에서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셨을 때 직접적인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장시간 어찌됐든 간에 대기에 오염물질이라든지 연소 생성물이 노출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대기에 체류하다가 장시간 사람들한테 흡입이 됐을 때의 영향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배기가스 같은 것들도 계속 노출이 돼서 이런 것들이 체내에 축적됐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발생한 연소가스, 연소 생성물들의 위해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만 일반 화재, 건물 내의 화재처럼 유독성이 있는 것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됩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7일부터 뭐 어제까지는 대기질을 조사를 해보니까 큰 변화가 없었다. 크게 뭐 악화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만 그 좋지 않은 물질들이 공기에 떠 있다가 먼지라든지 빗방울에 섞여서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 화재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상승을 해서 인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대기 높은 공간까지 올라가서 확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에 집중돼서 그 인근 지역에 집중돼서 이런 부분들이 낙하되는 부분 상황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유소를 관리하는 송유관 공사는 이번 폭발이 창사 이후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례 없는 화재가 났는데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으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그쳤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았는데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주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유소가 있는 고양시청과 근처의 은평 마포구청 측은 사고 몇 시간 뒤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시청 측은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대피령이나 추가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등 후속 상황을 제대로 알려야 했던 것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본일 아닌가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그 재난 문자 와서 뭐 폭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화재 현장 반경 3km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31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위험시설이나 산업단지 근처에 몇 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2015년 이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친북단체가 후원하는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립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곡도 주요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열린 연주회는 좀 달랐습니다. 체제를 선전하는 곡은 없었고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친근한 작품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지난 6일 뉴욕 맨하튼 링컨 센터 인근의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면서 관객 400여 명이 입장합니다. 재미 친북 단체인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후원하는 우룩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입니다. 이번이 119회입니다. 연합회의 문화예술문과위원장인 이준무 씨 지휘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연주됐습니다. 2부 순서에는 가야금과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옹해야, 진도아리랑 등이 연주돼 청중에 큰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예전 공연에서 선곡됐던 장군님께 영광을, 백두의 말발굽 소리와 같은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곡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표 신임 대사가 참석해 가야금 연주자인 이수나비 양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부임한 김 대사는 이번 공연을 통해 뉴욕 일대 친북 인사들과 처음 대면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타향사례를 관중과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북한 찬양보다는 한민족의 애환이 느껴진 연주회였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캐나다에서 정유소가 폭발해 근로자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캐나다 동부 세인트존의 한 정유소가 폭발했는데요. 근로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인근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목격자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전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두 척의 화물선이 충돌하며 연료가 유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 인근 해역에서 튀니지와 키프로스 국적의 두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측면을 들이받친 화물선의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면서 600톤의 연료가 바다로 유출됐는데요. 인근 4km 해역으로 기름띠가 퍼졌습니다. 두 배의 충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기름 유출을 수습하기 위해 사고 지역으로 배를 보냈습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 CCTV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남성이 갑자기 비상 개폐 버튼을 눌러 강제로 문을 여는데요. 뒤에 있던 남성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줄 알고 다가가서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추락한 남성은 8m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두 남성은 사위와 장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성급한 남성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고리에서 열린 축구 경기 도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개 한 마리가 경기장에 난입한 건데요. 경기를 지켜만 보기가 지겨웠는지 직접 그라운드에 진출해서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다가오는 골키퍼의 손짓에 연마했던 개인기도 대방출해보고 경기장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강철 체력의 와일드 카드임을 어필해보기도 하는데요. 3분간의 짧은 경기를 만끽한 이 발랄한 강아지는 결국 다시 관중석으로 돌아가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네요. 네, 세계 모든 나라의 일이 된 이상기온 문제죠. 지구기온이 오르는 폭을 2도로 묶자. 이게 지난 2015년에 각국이 합의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1.5도로 더 좁히기로 했습니다. 이미 0.9도가 올랐고 이제 0.6도가 그럼 남았는데요.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7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는 4.2억 명 늘고 기후변화로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는 취약계층은 4배로 많아집니다. 연간 어획량의 감소폭도 식물이나 척추동물의 멸종 위험도 2배가 됩니다. 산업화 시대 이전인 1850에서 1900년에 비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늘어나는 것과 2도 상승하는 상황을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합의한 지구기온 상승 관리 목표 2도로는 재앙적 상황을 막기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195개 회원국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과학적인 가이드라인도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보다 45% 줄이고 2050년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순배출량 0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선 2050년까지 석탄으로 전력을 만드는 걸 아예 중단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70에서 85%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재 국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4.4%고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했는데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00년 이후 지구 기온은 이미 0.9도 오른 만큼 온난화가 본격적인 재앙이 되기까진 불과 0.6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해봐야 아는데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집안일입니다. 처음으로 시장 가치로 따져본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와서 관심을 끌었죠. 한 해 360조 원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성들도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여전히 남성의 3배입니다. 또 손주들을 돌보는 분들이 많아져서 노년층의 가사노동 가치도 늘었습니다. 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 빨래, 아이돌 보기 이런 가사노동을 만약 돈을 받고 한다면 연봉은 얼마가 적당할지 주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다시 생각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7시간, 6시간 정도? 한 1,500만 원? 1년에? 가사 도우미를 집에서 쓰는 걸로 생각을 하면 사실 주부들은 그 이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것보다는 더 연봉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총 360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24%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탓에 실제 GDP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매년 1,077만 원, 남성이 347만 원어치 집안일을 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남성의 가사노동 비중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 가사노동 가치가 3배 이상입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가사노동 가치가 5년 전보다 2% 늘어나는 데 그친 데 반해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55% 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거나 손주 등하교에 시간을 쓰는 노년층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의 공연을 팬들과의 공감 속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내일 새벽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호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로 우리 정부의 문화 훈장도 받게 됐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 팬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고 있죠. 한류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지는 한국어 노랫말. 팝의 본고장 미국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말이 달라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가상의 소셜미디어를 넘어 실제 무대 위에서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4만 명 넘게 모인 팬들은 3시간 가까운 공연 내내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7명의 소년들을 기다리며 며칠 동안 텐트살이를 하는 팬들의 모습까지.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노래 가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팬들에게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게 하는 힘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으면서 미국 팬을 사로잡은 것만으로도 비틀즈와 버금갈 정도로 팝 문화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주 비틀즈를 낳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방탄소년단에게 화관문화 훈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동욱 선수가 개인 통산 300번째 골을 채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최고의 기록들을 온누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 가장 쉬울 수 있지만 가장 떨리는 순간은 이동국이 도맡았습니다. 이 동점골로 전북은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팬들은 이동국의 개인 통산 300번째 골을 축하했습니다. 1998년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21년간 K리그와 해외리그 그리고 축구 대표팀까지 오가며 꾸준히 뛰었기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골만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잊혀지지 않을 골도 그라운드에 풀어냈습니다. 공중에서 날아온 공을 그대로 때려 넣은 번뜩이는 발리슛. 이동국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입니다. 강한 허벅지로 차 넣은 힘있는 중거리 슛도 간결하게 발만 툭 갖다 대 만든 지혜로운 골도 있습니다. 최고의 골로 최고의 기록도 쌓았습니다. K리그 36년 역사에서 신인상과 최우수 선수, 그리고 득점왕과 도움왕에 모두 오른 건 이동국이 처음입니다.
한 경기만 더 채우면 통산 500경기, 2경기만 더 뛰면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최다 출장 기록도 세웁니다. 내년이면 40, 올해가 끝이냐는 질문에 이동국은 답을 미뤘습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이동국의 은퇴는 선수와 팬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며 재계약을 희망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텐덤 사이클 김지현 선수가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파일럿 노효성과 함께 달려 2위 말레이시아 선수를 8초 이상 앞선 30분 49초 522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올해 52살인 김지현 선수는 26살 때 중심성 망막증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은 뒤 2006년에 텐덤 사이클에 입문했습니다. 핸드사이클의 이도현 선수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툴 국제 서킷에서 열린 여자 개인 도로독주 결선에서 21분 16초 133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26분 07초 656을 기록한 한국의 왕계현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한국 사이클 대표팀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남북 수영 단일팀이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했지만 판정 시비로 시상식은 보류됐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남자 계영 400m 34P 결선에서 4분 24초 95의 기록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실격 처리되며 단일팀은 은메달로 올라섰다가 일본의 항소로 다시 동메달로 변경되는 등 판정 시비가 잇따르면서 시상식이 연기됐습니다. 이제 춥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물론이고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요.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중북부에 비가 내리고 내일 아침까지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찬 기온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가 되겠고 내일과 모레는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 기온도 모레 목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출근길에는 옷차림 더욱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강원 내륙, 일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1도, 광주와 부산이 22도가 되겠고요. 북한은 중강이 14도, 평양과 개성이 18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이후 낮부터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지면서 모레 목요일부터는 아침 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사찰단이 곧 방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찰단은 지난 5월 24일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체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영구 폐기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 역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경기도 고양시의 대형 석유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이 노동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오전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 동안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외부 유력 인사와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 경축식은 오전 10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한글날은 지난 2006년 국경일로 격상됐고 2013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